자, 이제 저희는 이제 LG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거 직접 원문을 좀 찾아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원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유춘식 기자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땡겨다가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알아가 보죠. 항상 그러면 인구 하니까 인구가 어떤 정도 영향을 주는가, 또는 어떤 LG경제연구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일부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2008년 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2016년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공포는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 전에 저희 이제 해봤지만 생산 가능 인구 피크 지나는 나라 많죠. 근데 그 나라 중에 집값이 일본처럼 된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두 개뿐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저희는 집값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집값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얼추 뭐 경기 후퇴라고 한다면 경기 후퇴 때문에 죽어가는 나라도 역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하고 독일 같은 나라는 딱 두 나라뿐입니다. 설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건 당연하죠. 젊은 사람이 많은가 노인이 많은가는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하나만을 놓고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는 결정론적 주장은 너무 허점이 많다. 당연합니다. 세상이 복잡한데 어찌 그거 하나만 갖고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비만이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만이면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꼭 죽진 않는다. 뭘로 죽죠? 보통 합병증으로 죽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춘식 기자님께서 단상 해갖고 한국의 일본화 공포 무엇이 문제인가 있었다고 하셨고요. 독일은 오히려 경제 성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차이점 좀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점이 있죠? 독일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갖다가 해외에서 이민을 받았습니다. 인구가 줄긴 했는데 일본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죠. 인구 구조가 바뀔 만큼의 인구를 받으려면 민족이 흐려진다고. 독일은 감행했습니다. 일본은 감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내수 시장이 크죠. 내수인지 수출인지 하여튼 EU라는 거대한 유럽연합이라는 큰 게 있고 일본은 자체 시장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세계 최대의 선진국 시장은 미국입니다. 3억 인구가 있고 두 번째 선진국 시장은 일본이죠. 1억 2천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이제 독일 8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선진국 중에는 1억이 넘는 나라가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독일은 유럽연합을 만들면서 되게 거대한 경제권 안에 편입이 됐죠. 그것도 선도국가로서.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을 이제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하려면은 쉽지 않죠. 항상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은 될 수 있지만 비만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거에 대한 다른 병원들이 있죠. 자, 인구 문제든 그 무슨 주제든 한 가지만 놓고 주술처럼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인 것이지 그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슷하고 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 멋진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들이 아니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또 옳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건 그때 또 그들에게 옳은 것이지 항상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러니까 때때로 또 딱 적당한 사람한테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글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춘식 기자님께서 적어주신 것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 영향 해갖고 인구 구조 변화의 특징, 속도 빠르고 젊은 인력층 감소 심해.
그렇다는군요. 지금 좀 하나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이 잘 돼요. 이유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일자리 자체가 줄었어요. 근데 인구가 더 빨리 줄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취업이 잘 돼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령 사회 도달 이후 생산 가능 인구 감소까지 소요된 시간 하는데 뭐 한국이 되게 짧게 빠르게 도달된다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르웨이나 여기 지금 잠깐 보죠. 노르웨이, 뭐 덴마크, 독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에 그 조사하다 보니까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진짜 극단적입니다. 노르웨이가 맞을 거예요. 인구 500만인데 그중 70만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한 5천만 되거든요. 한 7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을 받는 거예요. 뭐죠? 한국 안에 부산만 하나요? 부산만한 도시가 거의 외국인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로. 그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못하면 일본처럼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감소 때까지 뭐 좀 빨리 우리가 간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감소의 영향 해갖고 또 나왔는데요. 아니 보고서 이름이네요. 죄송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점 이후 인구 증감 해갖고 저희가 10년 후에 인구가 이렇게 준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뭐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민 오는 숫자나 미래는 잘 모릅니다. 일단 통계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텔레비 보면 뭐 나오죠? 열심히 다문화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폴란드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이들보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나라들보다는 아마 뭐 앞에 있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저희가 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후에도 뭐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줄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또 오고 요즘 뭐가 있죠? 늦둥이도 많이 나고 셋째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 역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다. 10년 후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OECD 국가 중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하죠. 북한하고 통일하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어서 전에 들었는데요. 북한도 이미 많이 노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인구 피라미드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쪽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애 낳은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 층 인구 감소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다.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출산율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연령층이 인구 감소를 인접한 연령층이 보완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향후 10년 후의 인구 변화를 보면 OECD 선진국들의 경우 20대 인구 감소는 하지만 20대 인구는 감소하지만 30대와 40대 인구가 늘면서 장년층이 청년층을 대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젊은 층이 급감과 고령층의 급증이 뚜렷하게 대조가 된다. 오호. 예. 20대 40대의 생산 주력 인구층이 감소한 대신 60대 인구층이 급증하면서 청년 노동력을 고령 연령층이 대체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고 나오네요. 뭐 빠르게 이제 애를 들낳고 왔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죠. 아직까진 젊은데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 아직까진 젊은데 향후에 되게 빠르게 이 인구가 그대로 남아서 노령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17년이니까 뭐 피할 수 없죠. 미래인데 저희도 독일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구를 안 늘렸지만 저희는 뭐 문을 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다 봤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본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선진 사례인 독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문을 열어갖고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노르웨이는 더 많이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그게 속도 충격을 좀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 시골이죠. 나가보면요. 주말에 길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외국인들이세요. 젊은 외국인입니다. 20대, 대부분 20대예요. 남녀 외국인들이 열심히 돌아다니시죠.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향후 10년간의 인구 변화 해가지고 뭐 인구가 준다. 뭐 나오네요.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은 65세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늘어날 거라 얘기합니다. 장수국가 영향이 크죠.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죠. 보니까 답답하긴 하네요. 뭐 저도 뭐 나이가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 저 나이 또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자, 계속 읽어봅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 위기보다는 만성적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특징을 통해 향후 우리 성장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위기가 단시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고 해서 갑자기 뭐 충격이 있는 것은 확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타났던 부동산 거품이나 남유럽의 국가 부채 급증 등과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둘 다 생산 가능 인구하고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영향들이 되게 많이 있죠.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문제가 되게 컸는데 함께 비교하기에 좀 적당하지 않죠.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뭐 없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게 일본만 일어났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다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경제 위기와 결합한 것은 결국 인구 감소로 낮아진 성장 잠재력을 생산성 증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이나 자정 확대에 기대어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정답이겠죠. 비만으로 죽진 않지만 합병증이 오죠. 근데 비만에 걸리면은 그 다른 병을 못 이기니까 그걸 죽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바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폭은 과거 일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또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미 가격이 둔화 추세로 돌아섰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 거품 경기 때보다 덜 나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랑 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국가 부채도 집계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크게 떨어진 경제 활력을 부동산 경기나 재정 지출 확대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유인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나 재정 지출 확대로 끌어올린다. 저도 여기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강의할 때 아니면 모여서 얘기할 때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LG경제연구원하고 저도 좀 이견이 있네요. 여기에.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급격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흐름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되게 다행이죠. 우리는 내수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야. 우리의 수요는 어디 있죠? 우리의 수요는 해외에 있어요. 내수는 어떤 기업이 하죠? 내수는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 물려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우리는 내수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령화의 충격도 우리는 덜 받게 돼요. 내수국가였으면 답이 없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수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보호주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수요 부진 현상이 중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보고서 봤었죠. 어디 갔지? 어제 본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글로벌 컨디션 혹시 기억나세요? 봤던 거? 글로벌 컨디션
글로벌 컨디션 어디 갔지? 글로벌 컨디션 어제 봤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좋은 집, 나쁜 집, 철강, 아하, 너무 많이 뭔가를 해가지고 찾지를 못하네요. 글로벌 컨디션 어제 생각해보시면 거기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컨디션 해갖고 봤던 게 있었죠. 저희가 어이구 우리 보던 것도 못 찾고 있네. 큰일 났네. 여기 있네요. 댈러스 연준 글로벌 컨디션.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 기억나시죠? 어제 봤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좋죠. 이 자료가 되게 좋아요. 여기 있죠. 예, 볼륨 오브 월드 머천다이즈 트레이드 나옵니다. 뭐죠? 세계 이제 무역량 증감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는 이제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수입 국가가 우리 내수 국가가 아니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죠? 우리의 성장은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때, 이거 차이가 잘 안 보이네요. 우리의 성장은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 이제 쭉쭉쭉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 많이 늘어나죠. IMF 이거 엄청 빨리 늘어났죠. 2001년 좀 줄었다가 다시 쭉쭉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늘어나긴 하는데 속도가 옛날만 못한 거죠. 교역량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성장이 늘 빠졌다고 난리인 건데 다행히 이 끝에 보시면 어때요? 예,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unemployment in OECD라고 나오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업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우리가 이거 보이시죠? 서프라임 모기지?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게 떨어지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뭐다? 저희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희 내수국가가 아니에요. 국내 시장은 워낙 협소하고 자영업자 분들이 하기에도 좁아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회수라고 하죠. 수출 시장이 넓으니까 거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일본하고 뭐 그쪽 나라들하고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장이 돌아간다고 봐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박사님이 만드신 것만큼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디 갔지? 큰일 났다. 큰일 났네요.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다 넣었지 아까? 저희가 보던 게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기준금리 잠시만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찾지를 못하네요. 다음부터는 좀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어디 좀 적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이거 안 보인다 진짜. 이게 좀 정리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싹 다 지우던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찾지를 못하네요 제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제목 없음. 이건 아니고 얘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못 찾네요. 못 찾으면 다시 출력을 하죠 뭐.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저희하고 일본하고 사이는 저희 이제 수출, 그러니까 아까 빚으로 지은 집을 좀 읽어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빚으로 지은 집을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출 그 부채섬이라는 그 개념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연구자들이 그 부채섬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 부채섬 개념에 딱 적당하거든요. 부채섬에서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로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달라요. 자, 찾았습니다. 저희 수출 국가라서
수출 중심 국가라 해외 수요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그러니까 내수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충격이 좀 약해요. 문제는 자영업자가 죽어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으로 내수, 이거 좀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이게 잘 보이니까 잘 보이는 걸 해보겠습니다. 내수 부진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 내수 부진도 이번에 중국 얘기 나오면서 나오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중국 수요가 어마어마했죠. 한동안. 그래갖고 면세점 짓겠다고 난리였고, 화장품 가게야 뭐 하나 건너 하나씩 생겨갖고 난리였죠. 시골에 화장품 가게가 되게 화장품 공장이 많아졌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근데 앞으로 어떨지 흥미진진하네요. 흥미진진 아니고 걱정이 좀 눈을 앞을 가립니다. 일단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수요보다 생산에 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오히려 수요가 더 위축되는 모습이다. 그렇죠.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주택가격 대세 상승 신화의 종료. 진짜일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 신화가 종료된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그 외에는 지금도 대상승 신화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종료됐다고 어떻게 단언을 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금리 등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해진 고령층 소비 성향도 낮아지고 있다. 그쵸. 저금리 등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해진 고령층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고금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고금리가 되면 고물가거든요. 그럼 고물가로 인해서 허리가 휜 노인층이 소비 성향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노인은 힘들어요, 한국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을 내갖고 그걸 감당할 것이냐? 인구가 계속 준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럼 향후 소비 성향 저하 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나 성장의 하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 성장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성 저하 흐름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노동 투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10년 초반 3.6%에서 2020년에서 24년 동안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노동 투입은 연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본처럼 단기에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게 조금 좀 항상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일본은 1990년에 그 이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유유설비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고투자 상황에서 그 버블 무너지는 거 맞이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금융기관이 또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일본하고 바로 이렇게 무슨 인구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비교를 해요. 하여튼 그렇다 치죠. 장기적으로 인력난 도래. 그 뭐죠?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져요. 한 해 사람 뽑을 때마다 힘듭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치고, 일본은 청년 인구 변화와 청년 실업률이 약 6년 시차를 두고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20대 인구는 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청년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2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청년 실업률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90년대에 비하여 성장세가 크게 저하되면서 미래 불안으로 청년 노동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2010년대에는 성장세가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가운데 청년 인구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청년 실업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향후 청년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는 2010년대 말까지는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고용난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 고용난? 취업난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고용난이라고 써놨네요. 일단 2010년대 빠른 청년 인구 감소로 청년 인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2020년이 되면 잘 된답니다. 그러면 뭐죠? 이 말대로면은 취업이 좋아지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도 있겠네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겠죠. 예, 젊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 거랍니다. 취업이 잘 된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네요. 더욱이 장치산업 수출 중심의 성장 방식의 한계에 도달하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환경에 맞이해 기존의 생산 방식이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저 4차가 들어가는 건 다 사기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건 없다라고 열심히 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안 쓰면 안 팔린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사람 안 쓰는 거거든요. 인력 없이 막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근데 인력난하고 무슨 상관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큰 청년 인력이 부족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가 크다.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왜죠? 왜 이해가 안 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4차 산업혁명은 사람 안 쓰는 거고요. 그죠? 자동화, 기계화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청년 인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가 크다. 두 개가 충돌하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인간이 필요가 없는데 인력 부족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벌써 30분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20대 인구와 실업률, 20대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노동 20대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2020년이 넘었으면은 이때가 되면 결혼도 많이 하겠네요. 그쵸?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 잘 될 거니까 인구가 되게 조금만 줄어도 취업하기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산업법이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산업별 영향. IT와 첨단 제조업, 보건 관련 서비스업, 인력 부족 우려. 하하. 저쪽이 앞으로 그럼 유망하다는 얘기네요. 이분들 말씀대로면. 저임금에서 좀 고임금으로 넘어가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 뒤져보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게 있죠. 일본은 리서치 국가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일본 인구 중에 정상적인 옛날 과거에 많이 했던 제조업 인구는 줄어들고 보건복지 쪽 지금 여기 나오죠. 보건 관련 산업하고 보건 관련 서비스업하고 IT 첨단 제조업이 아니고 IT 첨단 연구소 쪽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연구소 국가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변화 해갖고 이제 예상한 게 나오네요. 식료품이 좀 늘어날 것으로 나오고 여기 식료품 나오네요. 늘어날까? 이것도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그 문정원 교수님인가?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대기업이 좀 들어와서 효율화 시키던가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 좀 수입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면은 식료품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하시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주거 수도 늘어나고 보건이 좀 늘어날 것이고 교육업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건 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의약품하고 그렇게 보고 있네요. 2027년에 10년 후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네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20, 30대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의약품은 제조업도 20, 30대 인력이 65%를 넘어서는 거로 집계된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하기엔 좀 저게 열린 지 얼마 안 된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사람들이 많죠. 향후에도 저럴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막 키워져 나온 거 아닙니까? 저 산업이 성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나이 연령대의 그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령 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에 따른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 생산하는 인구 감소에 영향 해가지고 좀 나오네요. 업종별 수요 변화 나오고 인력 고용 비중도 좀 나오고 정책 대응도 나오고 청년 인력 확보안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하고 나오고 있고, 이거 뭐 맞는 얘기고요. 뭐 봅시다. 이건 뭐 넘어가고, 외국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한 미래 숙련 노동 부족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 뭐 그 말씀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원하면은 딴 나라 똑같이 원하거든요. 그 나라에 또 규정이 인제일 것이고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뭔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해외에 똑같이 존중받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함께 인력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나라 다 똑같아요. 미국은 원래부터 옛날에부터 계속해서 좋은 인력들 끌어모았고, 일본도 모셔가려고 난리고,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결국 내 능력이 뛰어나면 딴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고 한국에서 대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지금 트럼프 얘기 나오죠. 한국인이라는 또는 미국인이라는 그 특성 하나 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대접받던 시대는 점점 점점 끝나가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비교하죠. 인도의 농부와 노르웨이 농부가 왜 돈 버는 게 다르냐? 똑같은 농부인데. 그래갖고 똑같이 대접을 하니 화가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죠.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좀 똑똑해지면은, 좀 잘 나가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용 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뭐 이게 좀 여성 인력을 끌어내자는 얘기죠. 여성들이 더 일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하는 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 정책으로 여성 노동 참가 비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뭐 이거 맞죠? 워낙 대학교 나온 여성이 많은데 애들 키우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그거 좀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고요.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인구 변화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구 구조가 되게 빠르게 지금 노령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요것들을 전부 다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인력을 좀 수입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폴란드가 좀 더 빨리 생산하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인구들이 빠져서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많이 갔어요. 영국 어디냐? 영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쪽으로. 영국이 좀 안 보이는데, 영국 이제 저희가 런던 인구가 늘어나죠. 런던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동유럽 나라들에서 인구가 대규모로 빠져나와 그쪽으로 이유입이 됐습니다. 집값이 막 뛰어오르죠. 젊은 인구층이 들어오니까. 뭐 부자들도 들어왔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난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슬기롭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죠. 독일은 성공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성공 사례들 많습니다. 독일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되게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해외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노령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앉아가지고 뭐 일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만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합병증으로 죽죠. 합병증을 뭐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거는 우리 일본한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볼 때만 느끼지만 그냥 그놈의 인구론에 빠져가지고 인구가 늙어서 우리는 답이 없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